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38페이지 펴보세요. 자, 르네상스란 말은 재생이라는 의미죠. 이 재생. 그래서 이제 미슐레라는 나, 그다음 보카치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썼던 말인데 이걸 이제 이탈리아나 그다음에 이런 북명 르네상스에도 적용되는 말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자, 이 르네상스는 시기적으로 볼 때 14세기에서 16세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14세기 때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16세기 때 그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르네상스 하면 두 개의 르네상스를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이 외연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중세 시기 때 카롤링고 르네상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12세기 르네상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요 르네상스의 어떤 의미를 이제 받아 가지고 좀 재생, 뭐 부활 이런 의미로 이제 썼던 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는 전 시간에 봤으니까 이제 살펴보지 않고 14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16세기 때 알프스 이벽의 르네상스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인제 먼저 살펴볼 건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거든요. 자, 이탈리안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에서 인제 이탈리안 르네상스의 배경이나 그다음에 이탈리안 르네상스가 북유럽 르네상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요. 네, 요번에 인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이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특징 있죠. 이런 것도 인제 나오죠. 자, 그러면 이탈리아가 왜 르네상스에서 이탈리아가 왜 먼저 르네상스가 일어났나 그 배경을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전 문화가 정통이 있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 제국의 터전이었고 그래서 이 곳곳에 고전 그리스와 로마 유적에 산재됐다. 어떤 분은 왜 고전 그리스가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지 그 오늘 궁금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전 강의 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남이탈리아 지역에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려면 이런 문화 운동이 문화적이 번성하려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번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그 당시에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그다음 이탈리아 반도가 부각이 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부유한 시민 계층들이 등장했고 이들이 자신의 어떤 심리적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술가들을 보호해 주고 후원을 해 줬죠. 예. 그래서 인제 이 예술가들은 이제 그들의 호응에 따라서 많은 예술 작품들을 만들고요. 당연히 그들의 이제 지원 아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욕구에 맞춰서 상당히 기죽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대중적이 아니라 왜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대주고 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요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방 문화의 접촉 비잔티나 이슬람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거는 십자군동이라든지 동방무역이라든지 비잔틴 제국 간의 교류를 통해서 했고 비잔틴 제국이 멸망할 때 많은 학자들이 또 유입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인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비잔틴 제국에서 뭘 많이 가져왔냐면 신플라톤 철학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와 인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인제 쓸 수가 있어서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여기 보면 비판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지향적이고 데 반해서 이게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신미지역이고 귀족적이고 문해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미적이고 귀족적이고 문해지향적이다. 자, 요것은 이제 좀 약간 대중적인 이미지하고 좀 멀죠.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누구의 어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유한 시민 계급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제 취향에 맞춰 갖고 이런 여러 가지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복구의 대상, 부활의 대상은 어딜까요?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죠. 예. 여기에 이제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인간적인 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중세 신적인 어떤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옹호한 세력들은 봉건 세력들이야. 요때 이제 봉건 세력들이란 건 뭐냐? 보통 르네상스는 이제 근대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대 세력들이 많이 뭐냐면 그들을 지원한 것 같은데 돈 많은 부르주아 세력들이 그들을 지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들을 지원했던 사람들은 보면 그 참주라든지 교황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도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옹호 아래 진행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종교 지향적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되게 카톨릭, 친카톨릭이죠. 그 교회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하고는 거의 먼 삶이고, 그런데 이제 종교 지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 비판적인 성격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종교 비판이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음.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에 어떤 그 신중심 세계관에서 이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전의 그 카톨릭을 비판하는 종교 비판적 세력으로 뭐냐면 가지 않았다. 왜냐면 그 그들의 후원자들이 되게 보면 친카톨릭적 세력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에 반해서 알프스 이브의 르네상스는 좀 다르죠.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알프스 이브의 르네상스는 상당히 종교적이고 그다음에 그 기존의 그 카톨릭을 되게 비판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종교에 대해서 종교라는 거는 이제 카톨릭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 비판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원시 기독교의 고전을 뭐냐 기반으로 했다. 그때 이제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카톨릭의 내세원의 불가타를 비판하면서 그 당시 이제 다시 그리스나 그다음 시브리어 원전을 보고 구약과 신약을 다시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 기독교의 어떤 그것을 기반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후에 이제 종교 개혁에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이제 상당히 기존의 카톨릭을 비판했죠. 물론 비판했다고 해서 그 뭐냐면 뭐 설 넘어서 그 부정한 건 아니었지만 자 그렇지만 이제 에라스무스는 비판했지만 아예 카톨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루트죠. 이 루터가 이제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에라스무스가 대입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신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전의 카톨릭을 비판한 게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왜냐면 그들의 후원 세력들이 다 여기 보시면 다 친카톨릭적 세력들이 그런 거고 그렇지만 이 알프스 이메일 르네상스는 그 당시 이제 어떤 독일에 가해진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압박 등등을 해가지고 이들은 종교 비판적이죠. 예. 그래서 이때 종교라는 카톨릭을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원시 기독교 고전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뭐냐면 그 시부리어 이탈리아 이탈리아 뭐냐면 그리스어나 그 다음에 시부리어의 이제 성경을 연구하게 됐고, 자, 이런 것들이 후에 이제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특징들, 키워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심리적, 기족적, 문해지향적. 이에 반해서, 알프스 이메일 르네상스는 비판적, 사회적, 종교지향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르네상스 시기의 세기관이라고 해서 제가 교과서에 읽다 보니까 요 피코 델라미란도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발제해서 집어넣냐면 서양사 개론이나 우리가 보는 서양사 강제 그 내용이 없어.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 개론이나 강제 없는 내용은 꼭 좀 봐두실 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인본주의자 피코 발레미란 돌라는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에서
인간은 자기 본성을 자유의지로 결정한다는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했다는 거. 그래서 종전의 신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어떤 세계관으로 봤다. 그래서 이게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르네상스 보면 문학 작품, 르네상스 시대 문학 작품이라든지 예술 작품 보면 개인이 있죠. 저자가 있죠. 예전에 중세 시대 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드는지 잘 몰라. 어. 왜냐하면 이건 신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개인이 누가 그걸 만드는 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각의 이제 만든 작품이나 건물을 누가 만들었고 어떤 작품을 만들었고 어떤 건축을 누가 만들었고 다 이제 개인이 명시돼 있죠. 그러니까 신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생각을 반영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신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뭐 예수라든지 성모 마리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모티브를 하고 있어서 만들더라도 어떤 종전의 어떤 그 중세적인 어떤 그 예술 작품과 다른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죠. 예수상이라든지 성모 마리아상이라든지 천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세 시대 세계관과 다르게 어 해석하고 이건 결국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재해석된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르네상스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요때 개인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이기주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개인이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에 뭐냐면 바라보고 느낀 점들을 그대로 표현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라는 의미는.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인문주의를 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때 이제 인문주의가 형성되는데요. 인문주의라는 것의 인제 의미는 뭐냐면 고전 작품을 수히 정리하는 연관의 기품을 얘기하거든요. 요때 고전 작품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말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내용과 형식에서는 완전하게 또 중세하고 단절되지 못했다라는 걸 좀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교적 르네상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전파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외에 인제 뭐냐면 요소가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서구가 등장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를 고전 영향을 받은 많은 작품들을 보면요. 되게 라틴어가 아니라 그 지역의 토속어를 써요, 토속어를. 예. 그래서 이런 게 속어가 등장했고 그래서 그 당시 이탈리아 토속어를 사용했다. 물론 이제 이탈리아 토속어라 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현대 이탈리아의 의미는 아니죠. 왜냐면 이탈리아는 통일하기 이전까지 지역별로 분열돼 있었고 거의 한 300개 정도의 방언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인제 뭐냐면 토속어, 자기 지방에 사고 있는 토속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인제 후에 인제 북유 르네상스에도 영향을 줘서 북유 르네상스에 쓰여진 작품들 보면 대부분 이제 뭐 라틴어 작품은 거의 없고 자국어로 쓰여졌죠. 예. 자국어가 이 지역의 인제 속어죠. 예.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좀 보겠습니다. 인문주의자들. 그래서 인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고전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뭐냐면 영향을 받은 인문주의자들 좀 볼게요. 대표적인 인문주의자들은 인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페트로카가 있죠. 자, 그다음에 보카치오가 있고요. 예. 단테, 어 카스 카스티노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 중에 인제 요 세 사람 요 사람들은 이제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페트롤카부터 보겠습니다. 페트롤카는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인제 부를 만큼 르네상스의 어떤 시초를 이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인제 이게 이 기출 문제에도 한번 언급돼 있는데 기출 문제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르네상스 시점을 얘기할 때 요때 시점을 낼 때 페트롤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출생 연도를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근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중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고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최초의 근대인이었던 페트라르크 이후부터는 여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의 그런 고대 문화를
추가가 되고 여길 딱 보니까 상당히 인간적이거든. 어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내면이나 이런 것들을 뭐냐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페트라르카가 보기에는 이 고대라는 것은 그 하나의 이제 중세 별개로 다른 그 시대라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고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고대인의 내면 세계, 인간의 내면 세계를 파악하고 도덕 그 속에서 도덕적 원리를 규명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성경에서 어떤 도덕적 원리를 밝히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간의 내면에서 도덕적 원리를 규명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고대 세계와 기독교적 세계가 융합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르네상스를 그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지만, 르네상스는 이제 고대와 중세 어떤 결합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세가 완전히 결핍되지 않은 그런 거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고대적 요소, 인간 중심적 요소와 어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히 중세적인 요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독교적 세계관도 동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두 가지를 이제 뭐냐면 결합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패트워크가 보기에 인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성적인 측면보다는 되게 의지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이다라는 걸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인제 라틴 작가로서 많은 작품을 이제 수집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라틴어로 쓴 서사시가 있어요. 이 아프리카가 있고, 그다음에 토속어로 쓴 그 서사시도 있죠. 이게 뭐냐면 칸촐리에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밑에다가 적어 놨거든요. 어 잠깐 줄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페트롤카의 그 관련된 자료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프리카하고 칸촐리아나 있는데, 여기 주 973 번에 관련된 내용을 인제 적어 놨어요. 여기 인제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한데 한번 읽어 보면 볼게요. 자, 스킨피오 아프리카 뉴스의 주인공. 스킨피오라는 사람은 인제 그 포에니 전쟁 때 활약했던 로마의 장군이죠. 이 스킨피오 가문이 또 유명한 또 로마의 명문가기도 하고요. 자, 스킨피오 아프리카 뉴스를 주인공한 아프리카 라틴어 서사시였다. 그러나 시인으로서 그의 면모가 잘 표현된 것은 젊었을 때 만난 그 라우라는 여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 부르는 서정 시집이었던 그 칸촐리에다. 근데 여기에서 이탈리아어로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새롭게 노래를 부르고, 여기에서 인제 중점적인 것은 이탈리아어로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새롭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자, 이탈리아라는 것은 속어죠.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본다는 거는 신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벗어나서, 어떤 집단이나 신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서 개인이 어떤 느끼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앞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특징이 개인주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대인. 참고로 이 근대,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해서 이제 시기구분을 한 거는, 최초 시기구분은 르네상스 때. 그래서 이 르네상스 때 자신의 이제 살았던 시대를, 그 당시 사람들 근대로 했고, 그 전 시대를 중세, 고대로 했는데, 이 중세는 이제 좀 약간 무시하고 고대도 이렇게 복귀하려고 했던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인이었던 요 페트롤카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보카치오라는 사람이에요, 보카치오. 자,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를 연구했고, 세속적 인문주의자로서 인제 이 세속적 인문주의라는 것은 뭐냐? 페트로커가 딱 단계까지는 그래도 기독교적 세계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넘어오면서 인제 기독교 세계관이 벗어났고, 좀 이제 인간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여기에 보면 기독교를 좀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없지 않냐? 아까 쯤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거는 전반적인 어떤 것을 도식화시켜서 얘기한 거고,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다를 수가 있겠죠. 예.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개별적인 사항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이 역사가 다 그래요. 예. 어떤 그 흐름이 있으면 그 흐름에 맞는 것들이 대부분 맞겠지만 아닌 것도 있어. 어.
근데 이 아닌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게 역사적 팩트가 아니냐? 그건 또 아니죠. 예. 그래서 흐름은 흐름대로 보고 또 그 흐름 속에서도 다른 모습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보카치오는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책을 썼냐면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죠. 일종의 소설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데칼이라는 건 뭐냐면 10 이라는 뜻이 돼요, 그리스어로. 예. 요 메론이라는 것은 이야기란 뜻이야. 그래서 이제 10 가지 이야기란 뜻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패스트가 유행되니까 패스트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군상들이 수 수도원에 인제 가 가지고 그 패스트를 피하고 있었는데 심심하잖아. 그래서 당시 자기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얘기를 뭐냐면 토론하면서 서로 인제 이야기를 공유했는데 이걸 이제 적어 놓은 것이 데카메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그 이야기에 보면 그 작품에 보면 당시 사회상을 모사했고요. 교회나 수도사들의 위선에 대한 비판을 풍자했고 그다음 근대 소설의 호시고 다만 이게 이제 뭐냐면 기독교 윤리를 풍자하고 뭐 인간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데 자 하여튼 이런 게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데카메론 관련된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데카메론도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놨어요. 네. 주 974 번에다가 적어 놨으니까 한번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교회 비판 내용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단테라는 사람이 있죠. 단테는 여러분 다 아실 거야. 단테 하면 뭘로 유명하죠? 신곡. 그래서 인제 이 신곡은 투스카나어로 이제 서술된데 투스카나라는 지역은 북부 이탈리아 지역이야.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그 오늘날 피렌체 있죠? 어 피렌체 지역이 이 투스카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이탈리아는 분열된 시대였고 각 지방마다 토속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중에 하나가 토스카나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곡은 여러분들 인제 다 아실 테지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그 고대 로마 시인이었던 베르기리우스하고 연인이었던 베아트리체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이나 영옥, 성당을 여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신곡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뭐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단테의 인제 사회 특징을 보면 스콜적 사회와 개별적 사회가 동시에 있다. 여기는 천주교 기존의 카톨릭적인 어떤 요소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옥이라든지 그다음 천국이라든지 연옥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작품 속에서. 연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카톨릭적 요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사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상의 구원과 지상의 행복을 양립시킨 가독이적 성향의 어떤 작품이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원이 나올 때는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게 문학 시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나오면 만약에 나오면 이름이나 아니면 요런 작품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예. 그래서 이름하고 명칭을 정확히 외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에 이제 시험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인명, 지명, 그다음에 뭐 용어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아. 책 이름, 서명 이런 것들 정확히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암기시긴 해요.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요즘에 뭐 하도 채점을 되게 신속하게 빨리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든 동양 사든 뭐 한국 사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단답형으로 좀 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카스텔라노가 궁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궁정에서 요구된 예절의 기준을 제공했고요. 르네상스적인 어떤 인간 모사의 중요 모티브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로렌츠 발레라는 사람이 콘스탄트 기부장 있죠. 의작이라고 이제 위작이라고 규명을 했죠. 요 부분은 제가 중세사 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황이 예 카로lin고 로마 교황이 그 당시 이제 프랑코 왕국의 뭐 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로스 대제한테 뭐 선호 황제관이나 왕의 어떤 것을 수여할 때 이런 것들을 인제 뭐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콘스탄트 기부장을
근거로 이제 제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서양 중세 사업에서 관련된 내용들 이제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학회가 발전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플라톤 학회요. 플라톤 학회가 임용 시험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교과서에 나왔고, 그다음에 또 오늘 시험 문제에 나왔던 이번 시험 문제 피렌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요 피렌체에서 제 전성기가 코시모 드 메디치 시대거든요. 예. 요 사람이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후원한 학교가 플라톤 학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동로마 제국의 학자들이 많이 인제 이탈리아로 건너왔거든요. 그중에 플라톤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신플라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만든 학교가 플라톤 학회, 플라톤 학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플라톤을 수용했다.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주로 인제 음 이슬람권에서 가져갔지만 좋았지만 신플라톤 철학 있죠. 요거는 이제 비잔틴 제국에서 동로마 제국에서 건너왔어요. 예. 요거 좀 이렇게 구도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대 문화가 다시 환기됐고 중세와 다른 인생관과 자연관이 탄생됐다. 이 중세와 다른 인생관과 자연관은 신 중심의 어떤 집단 중심의 어떤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주로 개인의 어떤 인간의 어떤 세계관, 개인 중심 세계관 이런 것들 인간 중심적이고 개인 중심 세계관이 탄생됐다. 그래서 이제 브루크 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르네상스를 연구하는 영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학자들이 중에 하나가 브루크 하르트거든요. 예. 이 브루크 하르트가 뭐라고 이제 르네상스를 옹시했냐면 세계와 인간의 발견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후에 이제 세계와 인간의 발견에 큰 영향을 줬다. 인간의 어떤 거와 개인의 어떤 경험을 더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세계의 발견이 뭐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인제 지리산의 발견과 연결되고 인간과 개인의 어떤 중요성을 연결하면서 자신의 생각 같은 것들 상당히 이제 강조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리산의 발견과 연결되고 지리산이 왜 연결되냐 하신 분인데, 콜럼버스가 만약에 중세적 세계관 사로잡혔으면 절대 그 신대륙 탐욕 안 했겠죠. 근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행했던 거잖아요. 자,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경험과 관찰을 하다 보니까 현대적 자연과학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예전에 신중심 세계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예술 작품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문장이나 합곡에 묘사를 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이제 발견을 통해서 근대적 인간관, 신중심의 인간관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강조하는 그 근대적 인간관, 개성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세 시대 예술 작품하고 이제 그래서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성모 마리아상이나 를 그리더라도 중세 시대 때 성모 마리아상은 엄격하게 상당히 도덕적이야. 음. 그리고 윤리적이고. 그래서 성모 마리아상을 보면 여기 이제 성모 마리아상이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품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아기 예수한테 젖을 물리는데 젖을 물리는 장면에서 가슴을 노출 안 해요. 네, 절대. 근데 여기 들어오면서 가슴을 노출해. 그리고 예수도 어린 예수도 상당히 이제 진짜 우리 어린이 예수 아기처럼 홀딱 벗고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가슴을 노출하고 홀딱 벗고 있다. 중세 시대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성소한 예수님을 이렇게 벗기고 그다음에 여자의 가슴을 드러내 보여서 얘한테 인제 어린 예수한테 젖을 물리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걸 이제 숨기면서 이제 표현했는데 노골적으로 좀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제 있고, 그리고 같은 천사를 그리더라도 중세 천사, 여자 천사들은 다 인제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근세에 들면서 르네상스 시대 천사들은 옷이 다 여자 천사들 거의 그 실어내기 좀 거치고 나서 거의 모든 육체를 다 드러내 보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육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도 인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인간의 외모 묘사, 그리고 개성적인 내면 연구. 자, 이런 것들이 인제 인간의 발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의 어떤 출발점을 이뤘다.
이걸 이제 부르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보는 관점도 있어요. 예. 여러 관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생략을 했는데 여기 제가 정리를 좀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뭐 각 시대마다 르네상스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얘기했고,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인제 뭐냐면 부르크하르트죠. 이 사람은 인제 그 부르크하르트를 중세와 고대의 어떤 연결 지점, 이걸 르네상스로 봤다. 예. 그 최초로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확립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말 잘못했어요. 예. 중세와 단절된 고대에 직결된, 중세와 단절 고대에 연결된 것을 르네상스로 봤고요. 그리고 르네상스를 하나의 독립적인 완성 형태로 파악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르네상스라는 개념 그 자체가 이 브루크하우트라는 사람한테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브루크를 하우트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는 그냥 브루크하우트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 사람이 르네상스의 개념을 확립했고, 그 르네상스 독립적인 형태로 시기도 봤고, 그리고 중세와 단절되고 고대와 연결된 시기로 르네상스를 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예술을 보는데,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세계의 발견과 인간의 발견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잖아요. 요걸 일종의 개인주의라고 했죠. 그리고 인제 그 당시 또 표현하는 방법도 인제 미술 기법도 발달해 갖고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제 사용했고, 그래서 되게 사실적인 묘사를 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종교적인 주제를 선택했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주제를 선택해도 중세 시대 때 종교의 어떤 종교적 모습하고 지금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를 표현하는 모습이 달랐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제 여기 보면 인간의 모습들을 다 강력적으로 표현했죠. 예.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상이라든지 천사상도 되게 감능적이고 육체적인 걸 강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예술을 보는데, 이탈리아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름 정도는 파악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인제 해와 조각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고, 그다음 미켈란젤로, 라파엘,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외워 두실 필요 있겠죠. 예. 왜냐하면 작품에 대해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정도는 나올 수가 있고, 주요 작품들에 대해서는 좀 인지해 줄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되게 보면 그 당시 참주라든지 교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후원을 받았어요. 예. 후원을 받았고, 그래 갖고 인제 이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썼기 때문에 좀 대중적인 작품은 아니에요. 신미적이죠. 기족적이고 이런 특징이 갖고 있다. 왜냐면 이들의 후원을 받고 썼기 작품을 그렸기 때문에 그들의 구미에 맞게 작품을 이제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만능의 천재로 활약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을 그리는 화가지만 건축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의사이기도 하고 발명가도 하기도 하고 여러 다방면의 어떤 이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인체를 묘사하려면 인체의 골격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 지식이 필요했던 거고, 그다음에 인제 이 사람들이 인제 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발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각상이라든지 그냥 건물을 하는 건축가들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들 만능의 천재라고 인제 이렇게 불렸던 건데, 아마 인제 이때 물론 이 사람들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학문의 분화나 예술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루두루했어. 그래서 대기업에 가 보면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에 가면 그 여러 가지 일을 겸사겸사 하잖아. 그러니까 '중소기업적인 인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추후에 이제 학문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만 이제 파는 인제 어떤 전문가형 인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학문의 분화가 뭐냐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여러 가지 아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제가 인제 그 밑에 그림도 몇 개를 그려 놨는데 씌워 놨는데, 제가 인제 여기다 그림도 몇 개 적어 놨거든요. 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야?
332페이지에 보면 제가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요거 다 한번 보세요 그냥.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성베드로 대성당 있죠. 자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성베드로 대성당인데 이 사람은 브레멘튼과 미켈란젤로가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르네상스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르네상스 양식은 뭐냐? 그리스식 열주식과 열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둥이 쭉 나열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로마의 아치, 돔 이런 양식이죠. 여기 보시면 문이 아치형이죠. 그래서 이것도 중세 시대 때 로마네스크 양식에도 보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아치라는 것이 되게 보면 중력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중력의 이게 뭐냐면 효율적으로 이제 막을 수 있는 어떤 형이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거 현수구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중력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현수구도 이렇게 했는데 아치를 이제 뒤집어 엎은 형이죠. 그다음에 돔양식 이런 돔양식 같은 건데 이거 중세 시대 때 이제 좀 많이 사용했던 또 양식이죠. 자 그래서 이 성베드로 대성당을 만드는데 이 성베드로 성당은 건축적인 의미에서 르네상스 양식이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많이 나오면 뭐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냐면 면벌부하고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벌부를 판매를 했잖아요. 예. 그걸 판매했던 목적이 뭐냐면 요 성베드 대성당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봤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겠습니다. 예. 자,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어. 이게 이제 2번 나왔어요. 스웨덴 2세가 반마키아벨리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번 나왔고 5회 이제 나와서 독립된 문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이탈리아 도시국가 피렌체와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인제 있는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그 당시 15세기 이탈리아 정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배경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왜 나오게 됐냐? 그래서 인제 당시 이탈리아 정치 정세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뒤에 얘기했지만 이탈리아가 분열돼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또 외세의 또 뭐냐면 간섭도 있었죠.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의 간섭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가 통일해서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강력한 군주가 원했던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한 강력한 군주 이런 것들을 원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그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군주론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강력한 군주를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제 종래의 종교나 도덕을 규범을 무시하고요. 그래서 정치를 종교나 윤리부터 분리시키죠.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정치학을 이제 최초 뭐냐면 정치학이 시초다고 인제 불릴 만큼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국제 정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국제 정치를 이제 볼 때 우리가 인제 어떤 개인의 어떤 도덕이나 사회의 윤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심히 역학관계, 철저하게 자국의 이해에 따라 심히 역학관계에 움직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정치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이 정치의 세계를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군주론이다. 종전의 기독교의 어떤 종교나 도덕을 넘어서 인제 그거와 별개로 뭐냐면 정치를 객관적으로 심의 역학공도나 어떤 이제 현실적인 모습에 접근해서 봤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강력한 군주권에 입각한 통치체의 지배 원리를 강조했고 그다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걸몬수술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제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 이제 적어 놨어요, 제가요. 그래서 한번 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이거 한번 더 설명해야 되는데.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정치적 분열이라든지
지중해 무역 쇠퇴를 통해서 그 당시 16세기로 이제 북유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탈리아 도시국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도시국가 관련돼서 그 북유럽 북이탈리아 도시국가죠. 자, 북이탈리아 도시국가 관련돼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 부분이요. 자,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 정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북부는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어 도시국가들이 쭉 있었죠. 여기 대표적인 도시국가들 보면 베네치아가 있고요. 위치 파악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인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얘네들이 요쪽 지역에 일종의 뭐냐면 식민 도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무역을 하려면 아드리에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면 항상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해적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을 일종의 시민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지역 자체는 그 슬라브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네치아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인제 그 2차 세계 1차 세계 이후에 문제가 됐던 땅이 피우메라는 지역이 죠, 피우메. 이 피우메가 그 당시 인제 이탈리아에서 영국권을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베네치아가 여기에 이제 피오메라는 곳을 한때 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피오메 구성인들 주민들 보면 이탈리아인이 아니에요. 이 슬라브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하여튼 요 달마치아 연안 지역을 상당히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짜라라는 곳도 있죠. 그 앞에서 중세 시대 때 얘기했던 제3 차 십자군 전쟁 때 베네치아가 여기를 공격을 했잖아요. 예. 십자군과 함께. 그래서 이제 여기 뒀고 그다음에 여기 피움이라는 곳도 있고 여기 역사적으로 이제 유명한 지역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베네치아가 있으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도시들 좀 보면요. 요 롬바디아라는 곳이 있어요. 롬바디아. 네. 그래서 요 롬바디아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인제 뭐 롬바디아 동맹을 만들고 예전에 중세 시대 때 인제 그 이 롬바디아를 인제 장악하려고 했잖아요, 교황이. 그 로마 황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신성 로마 황제가 이 롬바디아를 장악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길목에 이제 딱 있는 지역이 롬바디아 평원이에요 지역이에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인제 쭉 요번에 인제 시험 문제였던 토스카나 평원 지역이 있어요, 토스카나. 이 토스카나 평원 지역에 여러 도시 국가들이 몰려 있거든요. 예. 피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필렌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인제 여기 몰려 있어, 이런 곳들이.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 토스카나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필렌체가 요건가? 어. 그 이탈리아 피오비니라고 하나? 하여튼 요 지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도시 그 북부 지역은 여러 도시 국가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부 지역 같은 이 교황령 있죠, 교황령. 교황령도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하나의 국가예요. 교황이 뭐냐면 직접 통치하는 곳이 교황령이죠. 예. 교황령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양시칠리아 왕국이 있어. 예. 양시칠리아 왕국. 음.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왕국하고 시칠리아 왕국이 이게 있는데 여기 합병이 돼 갖고 후에 1860년에 양시칠리아 왕국 요렇게 인제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나폴레옹 왕국, 시칠리아 왕국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르네상스는 분리돼 있었는데 나중에 합쳐지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통일 국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였죠, 그 당시에. 근데 이탈리아는 분열돼 있었고 이탈리아 분열의 큰 뭐냐면 원인이 됐던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 음 독일.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 국내 문제에는 관심 없고 항상 이탈리아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에 어떤 관심이 있고 특히 교황을 어떻게 하면 장악하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롬바디아 국가들이나 교황하고 갈등을 빚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탈리아 정치 세력 안에서도 친로마 교황 편가 그러니까 친교황 편가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편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 예. 이런 것들이 분열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이렇게 상당히 늦게 이게 통일국가가 이뤘던 것이 다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구체적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는 분열돼 있었고
또 그 당시 외국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다. 특히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14세기에서 16세기 쭉 넘어가는 16세기까지인가? 하여튼 이 시기 때 그 당시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의 반려보 왕조였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불보 왕족, 그다음에 독일의 신성로마 제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문제에 개입을 하게 돼. 그래서 이탈리아를 공격하고 이탈리아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분열과 대립, 외국 세력과 개입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종식시킬 필요가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제군주의 어떤 이제 지배 아래 정치적 안정을 깨우겠다. 물론 이때 전제군주라는 건 개별 이제 국가들, 도시 국가들 안에서 전제군주제가 이제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얘기했지만 원래는 이제 공화정이었지만 형태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 안정을 이제 깨기 위해서 전제군주제가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메디친가의 어떤 통치도 이런 형태죠. 겉으로는 공화정이지만 실제로 메디친가를 중심으로 한 전제군주제죠. 여러 유력한 가문들이 모여 가지고 했던 참주적 형태, 가두적 형태, 어 가두 가두 형태죠. 가두. 예.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했던 가두적 형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북부 이탈리아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제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본 나라가 이제 피렌체죠. 피렌체. 네. 피렌체의 위치는 요 토스카나 평원에 있는 지역이에요. 토스카나 지역. 네. 여기 정도 있는 그 지역인데, 자, 그래서 이 피렌체가 이번에 이제 나왔고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두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렌체는 공화정이야, 공화정. 그래서 인제 공화정 형태를 띠고 있고 고도의 문화 창출을 했고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을 했던 곳이죠. 예. 그래서 주로 이 양모나 이런 것들이 갖다 팔면서 또 금융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했어. 네.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해 볼게요. 그다음에 통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지역 대의와 직능 대치로 이제 구분했는데, 요걸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도시국가의 특징을 봐야 돼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여기 이제 도시 대표적인 도시가 있고 그 주변에 농촌 지역으로 여러 농촌 지역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도시에서는 각각 길드마다 직능 단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지역 대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인제 이런 단체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 몇 명의 인제 이렇게 대표자를 뽑아 갖고 선출하는 거,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그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직능단체하고 지역 대의단체들이 뭐냐면 각각 대표자를 보내 갖고 이 대표자를 모여 가지고 행정부를 구성하고 입법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위원회, 인민위원회, 뭐 의회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직물 제조와 판매를 통해서 이제 번성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 대상인과 금융업체를 중심으로 시정을 장악했다. 그래서 공화정을 수입했고요. 그리고 농노제도 폐지됐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때 대표적인 가문이 메디치인가요. 메디치가. 예. 이 메디치인가는 금융 가문으로 또 유명하죠. 예, 전 유럽에 또 지점도 만들고 이렇게 인제 했던 건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대상인과 이제 금융업자들 중심으로 여기 시정을 장악하니까 이들 도시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니까 요 밑에 있는 중상층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인제 도시귀족이라고 하는 시정을 장악한 대상인들과 금융업자들이고, 여기 이제 중상층 있죠. 예. 그래서 뭐 장인들이나 소상인들 등등등 있고, 요게 이제 하층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인제 막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중상층들 입장 뭐냐 시정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심으로 해 갖고 봉기가 일어나. 결국에 도시 귀족들도 이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들도 시정에 같이 참여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왜 하층 노동자들 자극시킨 거야. 중상층도 이제 시정에 참여했으니까 우리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인제 일으킨 난이 치오피난이야. 이 치오피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직무업에 종사하는 하층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들이 인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조합을 만들 권리와 시정 참여를 요구해요. 그래서 조합을 왜 만드냐? 앞에서 이제 피렌체의 정치 구조를 볼필요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역 대의와 직능 대체로 이제 구성됐다고 했죠, 직능 단체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시 안에 이제 직능 단체, 일종의 길드를 만들어야지 길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할 수 있고, 그 대표가 뭐 행정부라든지 입법부라든지 이런 데 가 갖고 이제 뭐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제 조건이 조합을 만들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정에 참여할 수 있죠. 이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성공을 했어. 취업피난.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인 성공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나중에는 불안감을 느낀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중간 계층 애들이. 막상 이제 얘네들 밑에 얘네들이 들고 나니까 불안한 거야. 어 얘네들이 혹시 인제 나의 어떤 재산을 뺏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시 귀족들과 이 중산층이 연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 몰아내게 되죠. 그때 인제 부각됐던 가문이 누구냐 하면 메디치인가요. 메디치인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급 간의 갈등, 그다음 취업피해난 등등의 사회적 혼란을 마무리하고 중상층들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메디친가가 유력한 가문들 몇 개 중심에 갖고 인제 일종 가두종을 만들게 되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제 그 이후에는 15 세기 이후에는 형식상 공화정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참주정 형태로 전환을 했거든요. 요때 참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참주하면 독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1인 독재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겉으로는 1인 독재일 수 있지만 원래 여러 집안이 인제 같이 통치하는 가두정이다. 그래서 보통 인제 메디친가 에서 독재를 참주정 또는 가두정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이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코시모 데 메디치니죠. 이 사람은 인제 여러 혼란들을 인제 종식시키고 인제 그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국부라고 이제 칭호를 받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필체 절정을 했던 사람이 데르노르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갖고 이 사람이 이제 시인과 문예훈련자를 지어내고 했다는 거. 그래서 요 두 명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사후에 이제 이 데노네치의 사후에 이탈리아 반도의 세력 균형이 깨지면서 메디친가의 어떤 지배 종말을 이제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사보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좀 외워 두세요. 이 사람은 수도사 뭐지 수도사거든요. 이 사람이 인제 그 신비주의자야. 이 사람. 신비주의를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메디친가를 쫓아냈고 자기가 시정을 장악해요. 그래서 신정 정책에 입각한 계율을 추구했지만 프랑스 샤를 파리스의 침공을 받고 이 사람도 쫓겨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추방 후에 다시 이제 추방됐던, 예전에 사보놀라에게 추방됐던 메디친가가 집권을 해요. 예. 그리고 했는데 이때 국명을 이제 뭘로 바꾸냐면 토스카나 공화국 계층이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피렌체가 토스카나 평원에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토스카나 공화국을 했지만 이때는 이미 이제 국력이 많이 쇠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인제 피렌체사가 있어요. 피렌체사. 이거 누가 썼냐면 그 당시 군주를 썼던 그 마키아벨리가 썼어요. 그 마키아벨리가 우리가 이제 정치학만 연결해서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은 또. 예. 그래서 이 필렌체사 같은 이제 역사학도 썼거든요. 참고로 마키아벨리는 필렌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역사학의 특징이 서양사 청류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투킨티디스 역사관하고 비슷해요. 있는 그대로 쓴 거야. 객관적으로 역사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그대로 쓴 거야. 자, 하여튼 이 마키아벨리의 피렌체사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기출 사료로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아 보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냐면, 이게 3만 원인가 4만 원,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샀긴 샀는데 다 보지는 못했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인제 봤어요.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책을 이제 어 적어 놔야 하기 때문에 제가 3-4만 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인제 찾아냈어요. 그게 500 페이지인가 600 페이지 있는데 진짜 그 찾는데 너무 힘들었어. 예. 스캔하면서 계속 넘어가면서 이 되게 했는데
결국에 찾아냈어. 예. 자, 그래서 뭐 교황령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여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코시모 메디치도 여기 나왔죠. 그래서 가도형 문제로 교황령하고 코시모 메디치 관련된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필렌체사를 쓴 분이 요번에 들어가신 것 같아.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좀 관심이 있고 필렌체사 정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번역할 정도면 요 부분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내년에도 또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 요걸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이탈리아사 관련돼 있죠. 르네상스 시 이탈리아 도시 국가에 대해서 낼 수 있어. 예. 이런 분들은 항상 이제 이런 전문책 가지고 이렇게 문제 내는 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인제 뭐냐 다음에 들어갈 때 꼭 자기 분야를 내더라고요. 일종의 국룰이야. 그만큼 이제 진심이고 역덕이죠 한마디로. 예. 덕후죠 덕후. 그러니까 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힘들어. 물론 이제 이분이 낸 문제는 이제 사회사 총론이나 인제 개론 정도 읽으면 풀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내년에는 어떻게 또 어렵게 될지 모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탈리아 도시 국가의 특징들 서양사 개론, 서양사 총론에서 중시로 공부를 해 두세요. 오히려 또 시험 문제 낼 때 이분 들어가시면 이탈리아 도시 국가 문제 꼭 낼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필렌체에서 여러분들 다 읽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못 읽었고 읽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여기에서 어디에서 이상한 꼬투리 내 갖고 문제를 냈다. 그럼 뭐 틀려야지 어떻게. 뭐 맞출 수도 없는데.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필렌체의 르네상스를 이끈 숨은 조력자 해 가지고 여기 로렌츠 데 메디치니 인제 있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이렇게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로렌츠 데 메디치인데 로렌츠 데 메디치는 아까 얘기한 누굴 의미하냐면 어 데 로렌츠를 의미해요. 데 로렌츠. 이때 이제 피렌체 번영을 이제 이뤘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로렌츠 데 메디치는 15 세기 때 필렌체를 지배하면서 메디치 가문의 전성을 이끈 인물이다. 예. 아마 이게 코시모 데 메디치의 손자 정도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세 나이에 필렌체 공화국의 지배자가 된 메디치는 예술과 교육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학교를 설립하여 지식의 확산과 보급을 힘썼으며 그다음에 안드레아 델 베르키와 보티첼리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을 후원하여 여러 예술 작품을 남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후원했던 사람이 이 로렌츠 데 메디치니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후원은 15 세기 때 필렌체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이 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요번에 코시모 데 메디친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로렌츠 데 메디친, 데 로렌츠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베네치아를 보겠습니다. 베네치아. 자, 베네치아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던 곳이에요. 문제거든요. 요 베네치아가. 베네치아 잠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위치 아까쯤에 다시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이제 피렌체 토스카나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토스카나 평원에 있죠. 근데 베네치아는 이제 여기 어 반대쪽에 있죠. 이게 어느 쪽이지? 북동부 지역에 있는 거죠. 베네치아고 여기가 이제 본국이고 여기가 인제 뭐냐 일종의 식민지야 얘네들. 식민지 막대한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언급하지 흑해 지역에서도 일종의 거점 도시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거점 도시. 그래 가지고 얘네들이 인제 상당히 해상무역이 발달됐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또 뭐냐면 그 군산 복합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업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4차 십자군 전쟁 때 베네치아인들에게 예전에 4 차라고 했는데 3차 잘못 얘기했네. 짜라가 이제 4차 십자군 전쟁이죠. 3 차가 아니라. 예 수정해서 들어 주시고 4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그 베네치에게 뭐 배를 만들거나 그다음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이 베네치아가 군산 복합체의 어떤 그 가 발전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군 어 신 시 그 쉽게 말하면 군수공업이 상당히 발달된 곳이었다. 무역도 같이 하지만. 예. 그래서 막대한 또 뭐냐 해군력도 갖고 있었던 그 지역 도시국가 베네치아인데요. 베네치아는 정치군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안정적이야. 그래서 요 필렌체라든지 뭐 다른 도시 국가들은 성격이 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참쥐들이 등장하고 그랬는데 베네치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 그래서 몇몇 이제 유명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가두적인 어떤 공화국을 해서 다른 국가처럼 밀라노라든지 뭐 이렇게 그 피렌체가처럼 어떤 독재자라든지 용병이 이제 뭐냐 권력을 장악한 그런 것들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베네치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베네치아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예문들 있죠. 예문들은 제가 그 기출 예문에 이제 적어놓은 그 나왔던 걸 적어놓은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이곳 사람들 여기 좀 띄어쓰기 써쓰기 안 돼. 자,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이곳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 대부분을 바다 건너에서 수입해야만 했다. 그들은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했으며 베네치아는 이 무역 강국이었죠. 두칸토는 는 무장 계지성과 함께 이곳에 힘을 나타난 강력한 상징물이다. 두카토가 뭐냐면 일종의 측량화폐, 은하일 거야. 이 금화인가? 네, 금화나 은인데 요게 이제 뭐냐 그 베네치아 화폐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종의 오늘날 달러 같은 기축통화야. 유럽에. 그러니까 파운드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두카투가 그 당시에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만큼 이 베네치아가 무역 강국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베네치아는 또 자체적으로 그 해관을 갖고 있었어. 이 무역을 하려면 이제 그 해적들을 격파하면서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이 그 오스만 투르크나 그 이슬람 해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체 무장을 가지고 있어 무장 계획성이 있었다. 해군도 가지고 있었고, 어, 그래서 이제 뒤에 있죠. 네파토 해전 때 이제 베네치아 해군이 이제 크게 활약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예술가들도 많이 배출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베네치아에서 배출한 예술가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티치아노, 조로레, 티토레토, 베르네쉐. 저 티치아노만 좀 보고 다른 사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제가 뭐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고 자, 그래서 하여튼 목가적인 풍경과 화려한 색채의 그림을 그렸다. 그들 대부분 그림의 소재로 황혼의 아름다움, 호화스러운 궁전, 눈부신 보석들을 택했다. 형태와 의미보다는 색채를 중시하는 이 그림들은 이곳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취향을 보였다. 이거는 이제 베네치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주요 고객층이 누구라겠죠? 귀족들이죠. 지배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적이고 심미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와 연결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예문이 나오고 요 도시국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요 예문이 나오고 이 도시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지문이 쫙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 형태였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베네치아의 특징이다.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예. 자, 그러면 베네치아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네치아는 앞에서 언급한 피렌체와 그다음에 뒤에서 언급한 밀라노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가 안정돼 있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혼합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뭐 스파르타처럼 군주제, 가두제, 민주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몇몇 그 귀족 가문들이 통치하는 가두제 공화국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주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종신적인 충돌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통령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부르던데 이탈리아어로. 하여튼 그 통령이 죽을 때까지 한 번 선출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일종의 리더십을 이제 베네치아를 이끄는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입법기구가 있어요. 입법기구가. 그래서 이제 의회죠. 법률 심의 및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 집행기관은 원로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위원회가 있어요. 공안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호권을 장악한 신기족들이 부귀족들 단련과 처벌 목적으로 처음에 설치했다가 최고 행정기구로서 이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신기족제 재벌 정치 기관이었다. 그래서 이 시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치를 이끌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시민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갔어요. 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라노를 보겠습니다. 밀라노. 자, 밀라노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뭐냐면 혼란은 아니야. 일단 밀라노가 어디 있는 거나 보편인데 밀라노는 이 롬바디아 평원 있죠. 롬바디아. 이 롬바디아 평원의 중심 국가야. 여기 밀라노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전에 독일 로마 황제들, 신흥 로마 황제들이 이 롬바디아를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해갖고 교황을 공격했잖아요. 교황령을. 예. 이렇게. 그다음에 꼭 거쳐야 지역이 롬바디아 지역이죠. 예. 하여튼 그 중심 도시가 이 밀라노였고요. 여러 도시 국가 중에 밀라노가 유명했고, 이 밀라노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했어.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제가 정리는 뺐긴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처음에 11세기 때 이제 그 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이 공화국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참주들이 등장해. 대표적인 그 가문이 비스코틴가가 이제 있고요. 그다가 이제 얘네들 쫓아내고 이제 암브로시아 공화국을 만들었다가 다시 용병대장이었던 이제 프란시스코 스포자가 이제 정권을 장악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당히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콘티가는 풍부한 이제 재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 유럽 군주들과 통혼을 형성했고 그다음에 뭐 그때 대표적인 사람은 장 갈라우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다음 스포르차 근데 이 원래 용병으로 왔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르자 가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포르자죠. 전제 군주주의의 정형이고 학자나 문인들을 보냈는데 학자와 문인들을 왜 지배층들이 그 당시 독재자들이 우대를 했냐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올리고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권위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높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학자나 문인들 우대하고 그들의 예술 작품을 이제 소유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위상을 올리는 방법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비스코틴가와 그다음에 스포자가 통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요 밀라노도 잠깐 예전에 또 객관식 기출 문제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요거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교황령 있죠. 교황령. 그래서 제가 이 교황령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편집하는 과정에 빼버렸네. 예, 요걸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발표했는데 심화 규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교황령의 특징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교황령은 그 용병대장 출신들이 이 교황 가문 사람들을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뭐냐면 교황을 내세우는 그 시기였거든요. 14세기 들어가면. 예. 그리고 다른 도시 국가들의 군주들 같이 교황은 외교 동맹이라든지 조약 파기, 그 다음에 뭐 용병 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도 마찬가지로 궁중을 건축하고 문예 활동을 지원했고요. 대표적인 교황을 보면요. 시스트 사서와 이제 뭐냐면 이노치슈 8세. 그래서 이들을 족벌주의, 네포리즘이라고 하거든요. 네포리즘. 네포리즘이 뭐냐면 원래 교황은 결혼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식이 없겠죠. 자식이 없어야 돼.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결혼 안 했지만 첩들이 있었어. 그 첩들을 통해서 많은 자식을 낳게 되고 그걸 이 자식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뭐 조카라든지 뭐 친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해갖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는 방식을 했거든요. 이걸 네포티즘이라고 해요. 네포티즘. 예.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 6세의 아들이었던 체제르 보르지아라는 사람. 이 사람을 외워주세요. 예. 체제르 보르지아. 이 사람은 그 상당히 독재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교황령을 통치했던 사람인데 누구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냐면 군주론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소설책의 모티브가 됐었죠.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해갖고 예전에 한번 소설책이 만들어졌어요. 일본인 작가가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체제 보르지아, 예, 체제 보르지아가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군주론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오 10세라는 사람인데 레오 10세는 이제 성 베드 성당을 건축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 때문에 면벌부를 이제 너무 많이 판매해가지고 결국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인이 됐던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기 때 이제 국가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르네상스의 국가 형태의 특징이 뭐냐면 중세적인 어떤 도시국가, 중세적인 어떤 봉건국가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고 물론 이제 남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뭐냐 경우가 다르겠지만 북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볼 때는 중세적 봉건국이 아니다. 어, 그리고 오히려 근대 국가적 어떤 모습이 있는 거야. 어, 다만 분열돼 있었다는 거죠. 분열돼 있었다. 자, 과거에 근대 국가였지만 개별적으로는 뭐냐 분열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열돼 있었지만 개별적인 측면에서는 다 뭐냐면 독립국가였고 근대 국가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예전에 봉건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했던 국가 아니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전국 시대 때 그 전국 칠홍이 있죠. 분열돼 있었지만 개별 국가가 하나하나 중앙 집권적 국가이기 때문에 종전의 서류 시대 때 어떤 봉건 제도가 전혀 다른 국가 형태잖아요.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정치적 분열은 봉건적 분열이 아니라 근대 국가의 원형을 가진 개별 독립국가들의 어떤 거고, 개별적인 독립국가 안에서는 뭐냐면 강력한 전제적 통일국가가 형성됐다. 앞에 이제 참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제 했죠. 그때 이제 이런 국가를 확립하는데 이제 등장했던 새로운 유형의 지배자들이 등장했는데 15세기 때 특히 많이 생겼어요. 15세기를 이제 캐톨 제트라고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요 시기 때 전제군주제 시대였다. 개별적인 어떤 그 국가에서 전제군주제가 등장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뭘 했다? 군주론의 어떤 모델이 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여기 좀 볼게요. 군주론의 어떤 형태에 있죠. 나와 있는 군주상하고 거의 비슷비슷해 보시면 재능과 현실적 타산만 강조하고 뭐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적 윤리적 규범을 무시해버리고 음모라든지 모략이라든지 암살, 독살들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용병제에 의존했다는 거. 그다음에 용병에서 쿠데타에서 용병 자체가 또 전제 군주로 이제 부각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법을 초월한 존재로서 자처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군주론에 자료 나오는 게 있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예.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마키아벨리가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유형의 군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배운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서양사 총론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자, 지배하기 위해서 또한 지배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브루크하트는 그들을 가리켜 당시 이탈리아 이후의 군주에게 몽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수단을 대해서 의식적이고 의식적인 타산이 영토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합력과 더불어 매우 특수한 인간 생활 양식을 낳게 했다고 말했다. 자, 이틀 전제 군주 자신이 매우 개성적인 르네상스 인간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예. 서양사 총론이 아니라 서양사 개론 내용이네요. 예, 개론에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참주의 특징들이 이제 서양사 총론에 나와있죠. 참주는 대체로 비상한 능력과 강력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장악했으며 법을 초월한 존재였다고 자처했다. 그리고 자본가적인 타산을 밝혔으나 성격이 잔인하고 무자비하였다. 참주는 군사행동에 취할 때 용병대에 의존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스포노자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못하는 스포노자인데 제가 메디치인가 그 다음에 앞에서 차자나 보류지아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제가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 여기 적어놨는데 앞에 있는 그 제 기본 강의 군주론 좀 약간 설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잠깐만 언급했는데 역사관도 나와 있어요. 네.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그 역사과 관련된 내용들 요것도 좀 필요할 땐 볼게요. 자, 추가해서 보면 사건의 어떤 객관적 서술과 역사의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역사를 주장했고요. 그다음 국민적 자각시에 입각한 역사를 고찰해서 그 일자가 빠졌네.
영석한 산물체로 객관적 역사서를 노력했고 정치사 중심이었다. 그래서 근대 정치론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학자면서 또 최초의 정치학이라는 어떤 학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정치학을 독자적인 분야로 독립시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덕을 소유한 지배자가 필요했다. 요때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덕을 가지고 도덕심을 갖고 있는 덕이 아니라 통치적인 능력을 갖고 재능을 갖고 있는 걸 덕이라고 했어. 예. 그래서 이 덕을 소유한 지배자들은 건물 순수와 악덕조차 허용한다. 근데 주의할 것은 마키아벨리가 그렇다고 해서 건물 순수와 악덕을 창양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지만 덕을 소유한 지배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좀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건물 순수 악덕을. 그래서 요거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덕이 있는 사람들은 악덕, 물론 이제 악덕은 종교적 측면에서 악덕이라도 무시할 수 있다. 무시해도 괜찮고 그걸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권장하진 않지만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걸 써주는 것은 그냥 인정만 해줄게, 인정해줄게 이 정도죠. 이 정도의 뉘앙스에서 이제 이걸 허용했다는 거.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좀 자,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건물 수수와 기만, 모약, 암살, 투옥 등의 악덕을 착용한 건 아니다. 지배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 탁월한 통치 능력과 재능이며 이게 덕이죠. 자, 이런 덕을 소유한 지배자에게 필요하다면 건물 수수 악덕 정책 허용될 수 있다. 이게 나쁘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뭐 하자면 뭐 전체적인 대의에서 요 정도는 능가만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이런 정치 사상이 이제 흡수의 사상이 나는지, 포유대 2세 군주의 시체에 반영되는데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반 마키아벨리의 돈을 썼던 사람이 이거 프로이드 2세요. 예. 자기 아버지에 반발해 갖고 젊었을 때 반 마키아 어 잠깐만, 갑자기 까먹었어. 어, 어. 반 마키아벨리의 돈을 썼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프리드 2세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막 어릴 때부터 훈육하면서 뭐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아버지 달리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아버지는 어떤 군대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데면서 그래서 이제 반발 차원에서 이제 반마키아벨리를 썼는데 막상 그 사람이 집권하고 나서 어떻게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죠. 아버지를 능가했죠. 오히려 더. 하여튼 예전에 한번 반 마키아벨리론 해가지고 한번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제 뭐냐면 했던 그 내용들을 좀 보충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군주론에서 유명한 말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읽었고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자, 군주는 야수의 성질을 적당히 배울 필요가 있다. 야수 중에 특히 여우와 사자에게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사자는 생명의 올가미로부터 몸을 지킬 수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몸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올가미를 알아채는 점에서 여우가 되어야 되며 늑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점에서 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우와 사자의 모습을 각각 본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신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훌륭한 구조에 불리함을 더 가져온다. 이거 지킬 필요 없다. 뭐 이런 논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군주를 좀 보충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8번입니다. 28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알겠고, 그 밑에 이탈리아 정치 정세를 한번 정리를 하는 거 있으니까 필렌체, 베네치아, 밀라노를 중심으로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오래 갔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이제 세트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거 제가 이거 안 적어놨네.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이제 세트의 배경은 16세기 이후에 이제 북유로 넘어갔잖아요. 여러 가지 세트의 원인이 있지만 일단 정치적 분열. 그다음에 이제 경제를 보면 그 지중해 무역이 쇠퇴됐죠.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지리산의 발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이탈리아 전쟁이 있었어. 예. 그래서 프랑스하고 에스파냐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하고 그 당시 그 바이오 왕조가 프랑스 그 유럽을 둘러싸고 이제 패권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탈리아 무대로 이제 벌인 전쟁이 이탈리아 전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 한번 읽고 볼게요. 이거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일단 이건 일곱 부분이 있었고, 아 이거 너무 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 수업 이끄는 한 그냥 발췌동만 좀 해 볼게요. 이탈리아 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자, 독일 황제권과 이탈리아 지배권을 둘러싸고 공격했던 프랑스와 1세와 카르 5세의 그림이다. 원래 그림이 있는데 제 그림을 생략했습니다. 자, 프랑스 왕 프랑스 1세가 즉위하자마자 이탈리아 침략하여 밀란을 손을 넣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합스부르크와의 카르 5세와 전쟁을 벌였다.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을 장악했던 가문이 합스부르크 가예요. 예.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1550년경에 기울기 시작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1494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침입과 후에 계속된 전쟁이다. 프랑스는 1494년에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침략한 이래 수시로 이탈리아 침략했으며, 이탈리아는 1449년부터 1529년까지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527년 에스파냐 독일 연합군이 멋대로 로마시를 약탈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쟁은 1529년에 이뤄서야 에스파냐 지배자 및 신성 로마 황제였던 카르 5세가 이탈리아 반도 대부분을 지배권을 장악하면서 종식되었다. 그러나 이미 이탈리아인들의 그 예술 활동은 크게 쇠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를 무대 보였던 이런 전쟁이 결국에는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쇠퇴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됐고, 그 중심지가 이제 이탈리아 대신에 북유로 전파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많은 학자들과 예술가들도 여기 알프스로 넘어가서 북유로 많이 이주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확산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